집합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집합의 정의를 살펴보면 집합은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대상이 불분명한 모임은 집합이 아닙니다.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의 모임은 기준이 애매하죠.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들의 모임하면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집합입니다.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는 그 집합의 원소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집합은 대문자로, 원소는 소문자로 나타내고, 원소가 집합에 속할 때 우리는 기호 이렇게 쓰겠습니다. 반대로 원소 B가 집합 A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1부터 6까지의 자연수의 모임일 때 이와 같이 1부터 6까지를 하나하나 열거해서 나타내는 방법은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같은 원소는 중복해서 쓰지 않고 순서는 바뀌어도 됩니다. 두 번째, 집합 B를 이와 같이 표현했을 때 X를 원소로 갖고 그 X의 조건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1 이상 10 이하이면서 자연수. 그런 자연수 X는 1부터 10까지죠. 이렇게 원소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성질을 제시하여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은 조건제시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0의 양의학수의 집합을 A라고 했을 때 A를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소를 하나하나 나열하는 방법 혹은 조건제시법 두 가지가 있겠죠. 보통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경우나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집합의 성격을 명확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원소나열법보다는 조건제시법이 더 용이합니다. 집합을 나타낼 때는 이와 같이 그림을 이용합니다. 이 그림을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죠. 또한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집합을 유한집합, 무한계인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합니다. 원소 A의 개수를 기호로 n의 A라고 쓰겠습니다. 넘버의 n을 따와서 NA라고 쓰겠습니다.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은 공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5개죠. 집합 A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원소는 A와 집합 기호로 이루어진 BC입니다. 이때 A가 집합 A의 원소이므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마찬가지 집합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 이 값이 A의 원소이므로 이 마찬가지 A에 속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집합 A를 집합 B에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원소에 속한다 기호랑 구분하기 바랍니다. 또한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닐 때 이렇게 나타내기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 A의 원소 2, 4는 모두 4의 원소가 되므로 A가 B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B의 원소 5는 A에 속하지 않으므로 B는 A에 포함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2번에서 집합 A는 X 바 X는 2K, K는 정수라고 했으므로 2의 배수의 집합이고 집합 B는 4의 배수의 집합인데 A의 원소 2에 대하여 2가 B에 속하지 않으므로 A는 B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4의 배수는 모두 2의 배수가 되므로 모든 B의 원소는 A의 원소가 되어서 B는 A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죠. 부분집합의 성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공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는 임의의 집합 A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A의 모든 원소는 집합 A에 속하므로 A는 집합 A에 포함됩니다. 즉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죠. 그리고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면 당연히 A가 C에 포함되겠죠. A가 B에 포함되고 반대로 B가 A에 포함될 때 이때는 A와 B가 서로 같다고 하고 등호로 쓰겠습니다. 서로 같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이 같지 않다라고 쓰면 됩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서로 같지 않을 때, 즉 A가 B에 포함되고 A랑 B랑 다를 때, 이럴 때 A는 B의 진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A가 B에 포함된다는 말은 A가 B의 진부분집합이거나 A와 B가 같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같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공부한 내용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분집합의 개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합 A가 0과 1로 이루어진 집합입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고 A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므로 A의 모든 부분집합은 공집합, 그리고 0, 그리고 1, 0, 1 이렇게 4개가 있네요. A의 진부분집합은 A의 부분집합 중에 A 자기 자신을 제외해야 되므로 공집합, 그리고 0, 그리고 1 이렇게 3개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집합 ABC에 대하여 부분집합의 개수를 조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 ABC에 대하여 부분집합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부분집합은 공집합이죠.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부분집합은 A, B, C로 이루어진 집합. 2개인 집합은 A, B, B, C, CA. 그리고 3개인 집합은 A, B, C. 따라서 부분집합의 총 개수가 8개가 있죠. 이 중에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제외하면 7개입니다. 원소의 개수와 부분집합의 개수에 관련성이 있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하나일 경우에는 부분집합이 2개가 있고, 원소의 개수가 2개일 경우에는 부분집합이 4개가 있으며,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은 이와 같이 8개가 있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n개이면 같은 방법으로 생각해보면 2의 n제곱개의 부분집합이 존재합니다. 원소의 개수가 n개이면 an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입니다. 그러므로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자기 자신을 빼면 되므로 2의 n제곱 마이너스 1개입니다. 집합 A는 원소 4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 16개이고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하나를 빼면 15개 있습니다. 자, 이제 특정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합 ABC에 대하여 A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을 생각해 보면 공집합 BC, 그 다음에 BC 이와 같이 4개가 있습니다. 자, 이는 집합 A에서 원소 A를 제외한 BC의 부분집합이랑 같죠. 그러므로 집합 A에서 원소 A를 포함하지 않는 집합의 개수는 2의 3-1제곱, 즉 2의 제곱 4개입니다. 여기서 1의 값이 이제 A가 하나이기 때문에 1이고, 원래 A의 원소의 개수가 3개여서 3인 거죠. 그 다음 이번에는 A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다음과 같이 4개가 있는데, 아까 위에서 구한 이 집합에 A만을 추가로 넣어준 것과 같습니다. 위에서 구한 집합에 원소 A를 넣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A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도 마찬가지, A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도 마찬가지 4개입니다. 즉 A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와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서로 같습니다. 따라서 원소가 n개인 집합에서 k개의 특정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혹은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에서 n에 n-k를 대입하면 2의 n-k제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 A, B, C, D, E의 부분집합 중에서 BC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BC를 제외한 A, D, E의 부분집합의 개수와 같으므로 2의 5-2, 즉 2의 세제곱 8개가 있습니다. 부분집합의 개수는 방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되고, 응용을 하면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에서 k개의 원소는 반드시 포함하고 m개의 원소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2의 n-k-m제곱이 되겠죠. 개념 콕콕은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신 후에 정답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이 부분을 의미하죠.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보면 X바 X는 A에 속하고 또는 B에 속하는 원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 합집합 B는 A와 B의 모든 원소를 다 포함해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교집합은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라 하고 A와 B의
교집합, 기호로 이렇게 쓰기로 하겠습니다. A와 B의 교집합은 조건제시법으로 X바, X는 A에 속하고 그리고 B에 속하는 원소들입니다. 겹치는 부분이 되겠죠. 특히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경우에 두 집합은 서로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와 B의 교집합은 A와 B의 동시에 속하는 원소들로서 1과 4입니다. 처음에 주어진 집합을 우리는 전체 집합이라고 하고 U로 나타내기로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위에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들을 집합 U에 대한 A의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기호로 A의 컴플리먼트 어깨 위에 C를 적어주면 되죠. A의 여집합은 X바, X는 전체 집합에 속하고 A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입니다. 이곳에 오타가 있는데 X가 전체 집합에 속하고 A에는 속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 1, 2, 3, 4, 5, 6이고 A가 1, 3, 6이면 A의 여집합은 1, 3, 6을 제외한 2, 4, 5겠습니다. 그 다음 차집합은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고 하고 이렇게 나타내기로 하겠습니다. A 빼기 B가 아니고 A 차집합 B로 읽어야겠습니다. A 차집합 B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보면 그러니까 X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이죠.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는 이쪽 부분이고 이 부분은 사실 A에서 A와 B의 교집합만큼만 빼주면 되겠죠. 이 부분 읽어보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얘기했던 내용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놨습니다. 집합의 연산에 대한 성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은 A, A와 공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 A와 A의 합집합은 A, A 교집합 A도 A가 되겠죠. 그리고 A 합집합 B가 B인 경우는 그리고 A 교집합 B가 A인 경우는 A가 B에 포함될 때겠죠. A가 B에 포함되어야 A 합집합 B는 그림상에서 보다시피 B가 되겠고 A가 B에 포함될 때 A와 B의 교집합은 A가 되겠죠.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 교집합 B는 A에도 포함되고 B에도 포함됩니다. A 합집합 B는 A도 포함하고 B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집합 A는 A 교집합 B를 포함하고 A 합집합 B에 포함되겠죠. 여집합과 차집합에 관한 성질을 보겠습니다.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입니다.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되겠죠. A와 A 여집합과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 그리고 A와 A 여집합과의 교집합은 공집합입니다. A에서 A 차집합하면 공집합, 전체 집합에서 A를 차집합하면 A 여집합. 그리고 A 차집합 B는 A 교집합의 B 여집합입니다. 암기해둬야겠습니다. 실제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증명을 한 결과가 밑에 나와 있죠. A와 B 여집합 이것의 교집합을 구해보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확히 A 차집합 B와 일치합니다. A 차집합 B는 A에서 A 교집합 B를 뺀 것과 같습니다. 또한 A 합집합 B에서 B를 뺀 것과도 같죠. 그리고 만약에 A가 B에 포함된다면 A에서 B 차집합을 하면 공집합이 되겠죠. 그리고 A와 B가 서로소라면 A 차집합 B를 해주면 A가 나오고 B 차집합 A 하면 B, 그리고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되고 B가 A 여집합 포함되겠네요. 서로의 여집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로소일 때 말이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곳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집합 부분의 PDF 파일에서 오타가 종종 생겼네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집합의 연산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수에서와 마찬가지 집합에서도 대부분의 법칙이 그대로 성립합니다. 집합의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A와 B 합집합과 B와 A 합집합이 동일하고 A와 B의 교집합과 B와 A의 교집합이 동일합니다. 결합 법칙도 성립하죠. 마치 실수에서의
덧셈,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것처럼 같은 연산이라면, 즉 같은 합집합이라면 괄호가 의미가 없습니다. 같은 교집합끼리는 교집합의 순서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또한 분배법칙이 성립하는데 A 교집합을 한 덩어리로 보고 이렇게 분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교집합의 B 가로 닫고 합집합의 A 교집합의 C, 이렇게 A 교집합을 한 덩어리로 보고 분배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A 합집합도 A 합집합 B 그리고 교집합의 A 합집합 C, 이런 식으로 분배하면 되겠죠. 이를 분배법칙이라고 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을 해놨는데 굳이 제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합집합에 대한 분배법칙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드모르간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 합집합의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의 교집합의 B의 여집합입니다. 여집합을 마치 분배하듯이 분배하고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여기 교집합은 이제 합집합으로 바뀔 겁니다. 여기가 또 오타가 있네요. A 합집합의 B 여집합은 여집합을 분배하듯 분배하고 합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A 여집합의 교집합의 B의 여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여집합을 분배하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를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직접 증명해도 되는데 굳이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 A 여집합의 교집합의 B의 여집합과 비교해보면 일치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A 교집합 B의 여집합도 A 여집합의 합집합의 B 여집합을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주 나오는 대칭 차집합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칭 차집합은 두 차집합의 합집합입니다. A 차집합 B의 합집합, B 차집합 A.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그림과 같은데요. 합집합에서 교집합 부분을 뺀 부분이죠.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차집합한 것과 같습니다. A 차집합 B는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이 부분 자리를 바꿔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즉 대칭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네요. B 연산 A, A 연산 B가 같습니다. 결합 법칙도 성립함이 알려져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에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되는데 겹치는 게 생기기 때문에 겹치는 만큼만 한번 빼주면 되겠죠. 즉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그리고 두 번 중복된 거 한 번씩을 빼줘야 되겠죠.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됩니다. A와 B가 서로 쏘면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0이므로 A와 B의 원소의 개수만 더해주면 되겠죠. 다음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생각해보면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안 되죠. 겹치는 부분만큼만 빼야 되기 때문에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만큼을 빼주면 됩니다. A 차집합 B는 A 합집합 B에서 B를 차집합한 것과 같으므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전체 집합 8개, A 4개, B 5개, 합집합 6개일 때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8개에서 A의 원소의 개수 4개를 빼주면 4개가 되겠죠. B의 여집합도 전체 8개에서 B의 원소의 개수 5개를 빼주면 3개.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합집합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므로 6에서 5를 빼면 1. 그 다음에 B 차집합 A는 마찬가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6에서 A의 원소의 개수 4개를 빼주면 2개 구할 수 있습니다. 두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뿐만 아니라 세 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영상을 멈추고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세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다 더하고 그 다음 두 집합의 교집합만큼을 빼주고 마지막에 세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만큼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만큼을 더해주고 빼주고 반복하면 되죠. 이 식은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자, 개념 콕콕은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직접 풀어본 후에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명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명제의 그 뜻을 이해를 해야겠죠. 명제란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거짓이어도 거짓임을 알 수 있다면 명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3은 홀수이다. 참이죠. 5는 소수이다. 분명히 참이고 루트 2는 유리수이다. 거짓이고 1 더하기 4는 6이다. 거짓이기 때문에 참거짓을 분명히 할 수 있으므로 이 4개는 모두 명제입니다. 하지만 한강은 아름답다는 사람에 따라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명제가 아닙니다. 예를 좀 더 보겠습니다. 예제 1번에 소수는 모두 홀수이다 했는데 소수 중에 짝수인 2도 있으므로 분명히 참은 아니죠. 따라서 거짓이고 명제입니다. 음의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1이다. 참이므로 명제가 되겠죠. 수학의 바이블은 유명한 수학책이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명제가 아닙니다. 또한 x 더하기 3이 5보다 작다 해서 x의 값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참거짓을 판별할 수 없어서 명제가 아닙니다. 다음, 수학에서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정한 것을 그 용어의 정의라고 합니다. 앞으로 명제를 공부할 때 명제에 포함된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 조건과 진리집합을 보겠습니다. 명제와 다르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x는 3보다 작다. x-5는 0이다와 같이 x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은 그 자체로는 참거짓을 판별할 수 없지만 x의 값이 정해지면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명제가 됩니다. 이와 같이 변수를 포함하는 식이나 문장이 변수의 값에 따라 참거짓이 정해질 때 그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은 우리 주로 PQR을 이용해서 나타내기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집합 U가 자연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이때 조건 P는 x는 3보다 작다를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은 1과 2뿐이죠. 이와 같이 전체 집합에서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그 집합의 그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리집합을 구해보겠습니다. x는 6의 약수이다의 진리집합은 1, 2, 3, 6. x는 9보다 작은 짝수이다. 그러면 2, 4, 6, 8. x세제곱 -1은 0의 진리집합은 1이 되겠죠. 진리집합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전체 집합이 실수 전체 집합이므로 아까 이곳에서 구한 진리집합 1만 구해도 되겠습니다. 어떤 명제 P에 대하여 P가 아니다를 P의 부정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낫P라고 읽겠습니다. 일반적으로 P가 참이면 낫P는 거짓이고 P가 거짓이면 낫P는 참입니다. 또한 P의 부정에 또 한 번 부정하면 P 자기 자신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부정을 구해보겠습니다. 2는 6의 약수이다의 부정은 2는 6의 약수가 아니다 라고 답하면 되겠죠. x가 4보다 크다의 부정은 x는 4 이하이다 입니다. x가 4보다 작다가 아니고 x가 4 이하라는 사실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등호가 잘 안 보이네요. 조건 P의 부정, 낫P의 진리집합에 대해 생각해보면 낫P를 참이 되게 하는 원소는 조건 P를 거짓이 되게 하므로 진리집합 P의 원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낫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는이나 그리고를 포함한 식의 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수학의 바이블 또는 교과서를 본다 해서 이 또는은 적어도 하나를 본다는 뜻이죠. 그에 대한 부정은 어느 하나도 보지 않는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수학의 바이블도 안 보고 교과서도 안 본다가 부정이 됩니다. 자, 부정은 나는 수학의 바이블과 교과서를 둘 다 보지 않는다가 되겠죠. 반대로 나는 수학의 바이블과 교과서를 본다의 부정은 둘 다 본다는 얘기인데 그에 대한 부정은 적어도 하나는 보지 않는다가 되겠죠. 따라서 부정은 나는 수학의 바이블 또는 교과서를 보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P 또는 Q의 부정은
not P 그리고 not Q가 되겠고, P 그리고 Q의 부정은 not P 또는 not Q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X가 1 또는 3의 부정은 X가 적어도 1 아니면 3이라는 얘기인데, 그에 대한 부정은 X가 1도 3도 아니라는 얘기죠. X는 1이 아니고 그리고 X는 3도 아니다 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X가 2 이상 그리고 Y도 2 이상 이런 얘기는 이에 대한 부정은 적어도 하나는 2 이상이 아니다가 되겠죠. 그러면 X가 2보다 작거나 Y가 2보다 작거나가 되겠습니다.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P 합집합 Q이고,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은 P 교집합 Q입니다. 마찬가지로 not P 그리고 not Q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하면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이 되겠죠. 이때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우리 여집합을 이렇게 분배하고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꾼다고 그랬죠. 마찬가지 여기서도 여집합을 분배하듯 분배하고 교집합을 합집합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P 또는 Q의 부정 그리고 P 그리고 Q의 부정은 각각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얘는 P가 아니고 Q가 아니고, 그러니까 not P 그리고 not Q가 되겠죠. 자, 얘는 P가 아니거나 또는 Q가 아니거나, 그러니까 not P 또는 not Q가 되니까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또는이나 그리고의 부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명제 P이면 Q이다의 참거짓을 공부하겠습니다. PQ는 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명제가 아니지만 이와 같이 조건 두 개를 이어붙여서 P이면 Q이다 의 꼴로 연결을 하면 명제가 됩니다. 이때 P이면 Q이다를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기로 하고, P를 가정, Q를 결론이라 합니다. 앞에 있는 조건을 가정, 뒤에 있는 조건을 결론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떤 명제의 참거짓을 밝히는 것을 증명이라고 합니다.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P가 참인 경우 Q가 참이 돼야 되죠. 하지만 조건 P는 참이 되게 하지만 조건 Q는 거짓이 되게 하는 원소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 됩니다. 이때 그 원소를 우리는 발레라고 부릅니다.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직접 증명과 간접 증명법이 있지만 거짓임을 증명할 때는 우리는 발레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 참임이 증명된 명제는 우리 정리라고 합니다. 다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우리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명제 P면 Q이다에서 P, Q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할 때 P가 Q에 포함되면 P면 Q이다는 참이 되겠죠. 또한 P면 Q이다가 참이면 진리집합 P가 Q에 포함됩니다. P가 Q에 포함되지 않으면 P면 Q이다는 거짓이고, P면 Q이다가 거짓일 때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원소가 존재하고 그를 발레라고 한다고 했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명제 x제곱이 0보다 크면 x가 0보다 크다 해서 두 조건, 앞의 조건은 가정 x제곱이 0보다 크다, 결론은 x가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러면 진리집합이 P는 x제곱이 0보다 큰 x들이니까 x가 0만 아니면 되죠. x가 0만 아니면 되니까 0보다 크거나 또는 0보다 작거나, 이렇게 0을 기준으로 이쪽 혹은 이쪽 이렇게 되겠죠. P는 Q는 0보다 큰 수들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함관계가 있네요. Q가 P에 포함되네요. 따라서 P가 Q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어진 명제는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레를 들어 설명할 수도 있죠. x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인 경우에 x제곱은 1이 되어서 양수지만 x는 마이너스 1 음수이므로 조건은 가정은 만족시키지만 결론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마이너스 1은 발레가 되어 거짓인 명제입니다. 방금 공부한 내용, 요 밑에 있는 내용 확인해 보시고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가 있는 명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조건 두 개를 이어붙이면 앞에 가정, 뒤에 결론에서 명제를 이룰 수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다음에 조건의 앞에 모든이나 어떤이란 말을 붙여도 명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이 0 이상이다 이러면 명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말이 붙으면 명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가 참이라는 것은 전체 집합 U에 모든 원소에 대하여 조건 p가 참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거짓임을 밝히려면 전체 집합과 같지 않게끔 하는 그런 원소가 존재하는 것을 보이면 되겠네요. 요약하면 진리집합이 P가 전체 집합이 되면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는 참이고, 만약에 진리집합 P가 전체 집합과 다르다면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는 거짓입니다. 아까 살펴봤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 이상이다. 이 진리집합은 X제곱이 0 이상인 모든 X인데, 이 값은 전체 모든 실수와 같은 집합이 되므로 주어진 명제가 참이 되겠죠. 반대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명제는 X제곱이 0보다 크다의 진리집합은 0이 아닌 모든 실수죠. 그런데 전체 집합은 모든 실수 0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체 집합과 진리집합이 같지 않아서 이 명제는 거짓입니다. 발레를 들어서 간단하게 보일 수도 있죠. 발레 X 0을 가지고 오면 X는 실수이지만 X제곱은 0보다 크지 않고 0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제 어떤을 포함한 명제를 보겠습니다.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가 참이려면 전체 집합 유의 원소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조건 P를 참이 되게 해야 하겠죠. 따라서 P의 진리집합 P는 공집합이 아니라야 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명제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가 참임을 밝히려면, 따라서 명제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려면 진리집합이 공집합인 것을 보이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P가 공집합이 아니면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는 참이 되겠죠. 하지만 진리집합 P가 공집합이 되면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를 만족하는 X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3이다. 그러면 X제곱은 3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이 존재하죠. 공집합이 아니므로 참입니다. 두 번째,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작다 해서 진리집합을 P라고 했을 때 진리집합은 공집합이 되죠. 따라서 만족하는 X의 값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어진 명제는 거짓입니다. 다음으로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의 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의 부정은 P가 아닌 X가 있다는 뜻이죠. 즉 다시 말해서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의 부정은 어떤 X에 대해서 not P이다가 되겠습니다. 즉 모든의 부정은 어떤, 그리고 P이다의 부정은 not P이다로 기억해두면 좋겠죠. 또한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의 부정은 P를 만족하는 X가 있다의 부정이므로 P인 X가 없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모든 X에 대해서 P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not P이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크다의 부정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는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 모든의 부정은 어떤. 자, 두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2다의 부정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2가 아니다가 되겠습니다. 방금 한 내용 여기 요약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개념 콕콕은 영상을 멈추고 각자 풀어보시고 답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주어진 명제 P이면 Q이다에서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서로 바꿔놓으면 Q이면 P이다가 되는데 이를 역이라고 합니다. 또한 명제 P이면 Q이다에서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하고 위치까지 바꿔놓은 명제 not Q이면 not P이다는 명제 P이면 Q이다의 대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X가 0이면 X제곱은 0이다. 의 역은 가정과 결론을 바꿔서 X제곱이 0이면 X는 0이다 입니다. 대우는 X제곱이 0이 아니면 X가 0이 아니다가 되겠죠. 가정과 결론을 부정한 not P이면 not Q다는 2라고도 합니다. 개정교육 과정에서 2는 빠졌습니다. 명제의 역과 대우의 참거짓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제 X가 2면 X제곱이 4이다 해서 각각 역을 구하면 역은 X제곱이 4면 X는 2이다 이고, 대우는 X제곱이 4가 아니면 X는 2가 아니다가 되겠죠. 주어진 명제 X는 2이면 X제곱이 4는 참이죠. 그러나 역은 거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x제곱이 4일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2인 경우도 있으니까 이를 발레라고 했었죠. 대우 명제는 참입니다. 위의 표에서 명제와 그 역의 참거짓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명제와 그 대우의 참거짓은 일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어진 명제와 그 역, 그리고 대우의 참거짓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명제 P면 Q이다의 진리집합이 각각 PQ라고 하면 not P, not Q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고 Q의 여집합이죠. P면 Q이다가 참인 경우면 P가 Q에 포함되므로 여집합을 취하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죠. 따라서 Q의 여집합의 조건은 not Q, P의 여집합의 조건은 not Q이므로 not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 됩니다. 이는 주어진 명제 P면 Q이다의 대우 명제죠. 따라서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 또한 참입니다. P면 Q이다가 거짓이면 진리집합 P가 Q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not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 되지 않죠. 그러면 not Q이면 not P이다가 거짓이란 얘기고 따라서 대우 명제가 거짓입니다. 본 명제가 거짓이었더니 대우 명제 또한 거짓이어서 우리는 주어진 명제와 대우 명제의 참거짓은 항상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힐 때 대우 명제가 참임을 보여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P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해서 그 역이 참 혹은 거짓을 알 수는 없습니다. P면 Q이다가 참이면 진리집합 P가 Q에 포함되고 P가 Q에 포함된다고 해서 Q가 P에 포함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Q이면 P이다가 항상 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류법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 그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면 가정에 모순되거나 이미 참이라고 알려진 사실에 모순이 됨을 보여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명 방법을 기류법이라고 합니다. P면 Q이다가 참인 경우는 P가 Q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P가 Q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즉 Q에 포함되지 않는 이 부분에 아무런 원소가 없어야 P가 Q에 포함되죠. 하지만 이곳에 원소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P 교집합에 Q 여집합이 되고 P이고 not Q가 되겠죠. 즉 가정과 결론의 부정을 합친 조건입니다. 즉 P교집합 Q의 여집합 이 부분에 어떤 원소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증명을 하다 보니 모순이 생겨서 즉 이런 X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면 결국 P가 Q에 포함된다는 뜻이고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뜻이 되겠죠. 명제 루트2는 유리수가 아니다를 기루법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결론을 부정하여 루트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루트2는 n분의 n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m과 n은 서로소인 두 자연수겠죠. 이때 양변을 제곱하면 n제곱은 2m제곱이 나오고 그러면 n제곱이 짝수라는 결과가 나오므로 m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라는 결과가 나오죠. 여기서 우리는 대우 명제를 생각하면은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가 되겠죠. 따라서 대우 명제인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입니다. 따라서 n을 2k라고 두면 다시 기억식에 대입해 봤더니 m제곱도 2의 배수가 나오네요. m제곱이 2의 배수, 즉 m제곱이 짝수이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n도 짝수라는 결론이 나와서 m과 n이 서로소라는 사실에 모순이 되어서 유리수라는 가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기루법에 의해서 루트2는 유리수가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루법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하게 증명을 할 수 있는 간접증명법의 일종입니다. 기루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념 콕콕은 영상을 멈추고 직접 풀어보신 후에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명제 P면 Q이다가 참인 것을 우리 기호로 특별히 두 줄 화살표로 표기하겠습니다. 명제 P면 Q이다가 참일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합니다. P가 돈이 충분해서 Q한테 돈을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Q는 돈이 필요해서 받는다고 생각하면 외우기 쉽죠. 충분조건, 필요조건.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조건 P는 X는 2, Q는 X제곱은 4일 때 진리집합이 각각 2와 마이너스 2, 2입니다. 그러면 P가 Q에 포함됐죠. P가 Q에 포함되면 P면 Q이다가 참이고, 따라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기 위해서는 진리집합 P가 Q에 포함되면 되고, 이때 P면 Q이다가 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각형의 포함관계에서 평행사변형 안에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있죠.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교집합이 정사각형이었습니다. 정사각형은 마름모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죠. 정사각형이면 마름모가 성립하기 때문에 충분 조건. 그리고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기 위한, 직사각형이면 평행사변형이므로 얘는 필요 조건이 되겠죠. 자, 이 밑에 부분 읽어보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P는 충분해서 준다고 생각해서 충분 조건, Q는 필요해서 받는다 생각하고 필요 조건이라고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P면 Q이다가 거짓일 경우에는 이렇게 표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필요 충분 조건,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고 그 역인 Q면 P이다도 참일 때, 동시에 참일 때 우리는 양방향 화살표로 쓰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두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임을 보이려면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고 그 역 Q이면 P이다가 모두 참임을 보여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제 A가 0이고 B가 0이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다 해서 조건 P를 A는 0이고 B는 0, 조건 Q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0이라고 하면 먼저 P면 Q이다가 참인 것을 보이겠습니다. A가 0이고 B가 0이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에 A에 0 대입하고 B에 0 대입하면 는 0이 성립하니까 P면 Q이다가 참이죠. 반대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면 절대값은 각각 0 이상인데 더해서 0이란 얘기는 각각이 0이란 얘기죠. 절대값이 0이란 얘기는 A, B 둘 다 0이란 얘기므로 Q이면 P이다도 참이 되어서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P이다가 참이므로 P와 Q는 양방향 화살표. 따라서 A는 0이고 B는 0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0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면 진리집합이 P가 Q에 포함되고 Q가 P에 포함되므로 P와 Q가 같습니다. 또한 P가 Q와 같으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밑에 보면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일 경우에 P면 R이다가 참이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보면 P면 Q이다가 참이므로 P가 Q에 포함되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므로 Q가 R에 포함됩니다. 이런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지니까 P가 Q에 포함되고 Q가 R에 포함되므로 P가 당연히 R에 포함되겠죠. P가 R에 포함되므로 P면 R이 참입니다. 개념 콕콕은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 정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부등식의 증명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부등식의 증명에 사용되는 실수의 성질을 먼저 보면 A가 B보다 크면 A 빼기 B가 0보다 큽니다. 이 사실은 증명할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A가 B보다 크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A에서 B를 빼서 0보다 큰지를 보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이면 당연히 더한 것도 곱한 것도 양수가 되겠죠. 또한 두 수 A, B가 양수일 경우에는 A, B의 크기 비교를 할 때 제곱의 크기 비교를 하거나 혹은 근호를 씌워서 크기 비교해도 됩니다. 실수 A에 대해서 A제곱은 항상 0 이상이고 절대값 A도 항상 0 이상입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0 이상이며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도 0 이상입니다. 또한 루트 A 더하기 루트 B도 0 이상이겠죠. 다섯 번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인 경우는 A도 0이고 B도 0인 경우입니다. 절대값을 취하면 취하지 않을 때보다 크거나 같고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습니다. 곱의 절대값은 절대값의 곱과 같습니다. 위 사실들은 증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되짚어보면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당연히 A가 C보다 크겠죠. A가 B보다 크면 똑같은 수 C를 더하거나 빼줘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곱하거나 나누거나 할 때는 C가 양수일 경우에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죠. 하지만 C가 음수일 경우에는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 이 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다시 한번 나와 있으니 다시 한번 보시고, 두수 또는 두식을 크기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으로 두수의 차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A와 B의 크기 비교를 할 때 A에서 B를 빼서 만약에 0보다 크다면 A가 크다는 뜻이고, A에서 B를 뺐는데 음수란 얘기는 B가 더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등호가 들어가면 당연히 이곳에서 등호가 들어가면 되겠죠. 또한 두 수가 양수일 경우에는 A, B의 크기 비교를 할 때 제곱의 크기 비교를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두수 혹은 두식이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두수의 크기 비교를 할 때 제곱의 크기 비교를 해도 됩니다. 제곱차를 구해서 만약에 0보다 크다면 A제곱이 더 크다는 얘기고, 다시 말하면 A가 더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대로 A제곱 빼기 B제곱이 음수라면 B제곱이 더 크고 B제곱이 더 크면 B가 더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제곱차를 이용하는 방법은 흔히 두수나 두식이 근호나 절대값의 기호를 포함하고 있을 때 제곱 처리를 하는 게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수 A, B를 비교하려 합니다.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도 0보다 크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0보다 크니까 A와 B를 크기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곱의 크기 비교를 하겠습니다. 제곱차를 구해보면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계산해보면 이것의 제곱은,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같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절대값 B의 제곱은 마찬가지 B의 제곱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곱해서 2배 해주면 2배의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자, 그리고 여기 루트에 제곱을 해주면 여기 오타가 생겼죠. 루트와 제곱을 벗겨서 A제곱 B제곱, 괄호가 있었으니 A제곱 B제곱 처리해주면 되고, 이 부분 소거하고 나면 A제곱 빼기 B제곱이 2배의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가 나옵니다. 이 값은 0 이상이죠. 따라서 A제곱 빼기 B제곱이 0 이상이므로 A제곱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근호를 씌워서 A가 B 이상이란 얘기가 되겠죠. 제곱차를 이용해서 크기 비교를 할 때는 두 수가 모두 0 이상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두 수가 모두 0 이상이지 않을 경우에는 A와 B의 크기 관계와 A제곱과 B제곱의 크기 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를 이용해서 크기 관계를 조사할 수도 있지만 나눗셈을 통해서 B를 활용해서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A, B가 둘 다 0 이상일 때, 특히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0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수 A, B를 크기 비교할 때 B분의 A를 계산해서 이 값이 1보다 크다면 A가 더 크다는 얘기고, 만약에 B분의 A가 1보다 작다면 분모에 B가 더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A가 루트 A 더하기 B고 B가 A 더하기 2일 때 두수의 크기 비교를 할 때 B분의 A를 계산했더니 루트 A 더하기 2분의 1 나왔습니다. A는 양수라고 그랬으므로 루트 A 더하기 2는 1보다 크고, 따라서 그 역수인 루트 A 플러스 2분의 1은 1보다 작습니다. 즉 B분의 A가 1보다 작으니까 B가 더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B분의 A를 이용해서 두수의 크기 관계를 할 때도 A와 B가 둘 다 0 이상, 특히 분모는 0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발레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방금 한 내용을 머릿속에 마인드맵으로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차를 이용하거나 제곱차를 이용하거나 B를 이용한다. 특히 B를 이용하거나 제곱차를 이용할 경우엔 두 수가 모두 0 이상 혹은 0보다 클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음 절대부등식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은 방정식이라고 했고,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은 항등식이라고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등식에서도 어떤 실수값을 가지더라도 항상 참이 되는 부등식이 있습니다. 등식에서는 항등식이라고 불렀지만 부등식에서는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떤 문자를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값 x 더하기 2가 0 이상이다. 모든 x에 대해 항상 성립하므로 절대부등식이죠. 자, 두 번째 이식도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므로 절대부등식. 자, 이 값도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는 이와 같이 변형을 하면 최소값이 1이죠. 최소값이 1이니까 0보다 큽니다. 항상 성립하므로 절대부등식입니다. 부등식 x제곱이 1 이상이다 를 풀면 x가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x가 1 이상이므로 절대부등식이 아니죠. 실수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부등식을 증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제곱 더하기 5b제곱이 4ab 이상임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두 식을 빼서 0 이상임을 보이면 됩니다. a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5b제곱이 되고 5b제곱을 4b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나눠 써주고 이 부분이 완전제곱식이 되죠. 그러면 a-2b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므로 제곱값은 항상 0 이상이죠. 0 이상인 두 수를 더했으므로 자, 이 값도 0 이상이고 뺀 값이 0 이상이므로 좌변이 크거나 같습니다. 등호가 성립할 경우에는 이 값 0이고 이 값 0일 때니까 b가 0이 돼야 되고 b가 0인 경우에 a도 0이 되겠네요. 절대부등식에서는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를 반드시 포함해서 적어야 됩니다. 개념 콕콕은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직접 풀어본 후에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 그리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양수 a, b에 대하여 2분의 a 더하기 b는 산술평균이라고 하고 루트 a, b는 기하평균, a 더하기 b분의 2a, b는 조합평균이라고 합니다. 산술평균은 흔히 많이 쓰이는 평균이죠. 기하평균은 증가율에 대한 평균을 계산할 때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도시의 인구가 1년에 2배, 그 다음에 8배가 늘어났다면 2년 사이에 4배가 증가한 셈이죠. 그 4라는 숫자는 루트에 2 곱하기 8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산술평균으로 계산하면 이상하죠. 2 더하기 8 나누기 2 해서 5배라고 하면 맞지 않죠. 조합평균은 평균 시간을 구하는 과정에서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가 1km인 구간을 갈 때 3km, 올 때 시속 5km의 속력으로 왕복했다면 평균 속력은 얼마인가요? 3과 5의 평균값이 4가 아니라 보다시피 4분의 15입니다. 왜냐하면 총 2km를 움직였으며 갈 때 걸린 시간은 시속 3km로 1km를 달렸으므로 3분의 1시간, 올 때는 시속 5km로 1km를 달렸으니 5분의 1시간, 더해주면 15분의 8시간 동안 움직였습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이므로 15분의 8 분의 거리 2가 되어서 4분의 15가 되겠죠. 기계적으로 계산한다면 3과 5의 조합평균을 계산하면 됩니다. 3과 5를 더하고 분자에는 3과 5를 곱한 값의 2배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산술기하 조합평균은 A, B가 양수일 경우에 항상 이런 부등호를 만족합니다.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고 기하평균은 조합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등호가 성립할 경우는 A와 B가 같을 경우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산술, 기하, 조합평균은 항상 양수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하겠습니다. 산술평균에서 기하평균을 빼서 0 이상임을 보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 통분해서 분자를 보니까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0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산술평균에서 기하평균을 빼서 0 이상이니까 산술평균이 항상 크거나 같다는 뜻이죠. 등호가 성립할 때는 이곳이 0일 때이므로 루트 a와 루트 b가 같을 때, 즉 a와 b가 같을 때입니다. 그 다음 기하평균이 조합평균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하평균에서 조합평균을 빼서 통분을 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분자에 루트 AB로 묶어주면 이와 같이 변형이 되는데 마찬가지 이 부분이 또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0 이상이 성립하네요. 기하평균에서 조합평균을 뺀 값이 0 이상이므로 기하평균이 조합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등호가 성립할 경우에는 이 값이 0일 때이므로 루트 A와 루트 B가 같을 때, 즉 A와 B가 같을 때입니다. 산술기하 조합평균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니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뒷장에서 하겠지만 양수 조건이 있을 때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양수의 합의 최소값 또는 곱의 최대값을 구할 때 많이 쓰입니다. 합의 최소값, 곱의 최대값, 이 사실은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산술기하 조합평균의 관계는 도형을 이용해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PA의 길이를 A, PB의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P5의 길이는 A와 B의 산술평균 값입니다. 이 길이는 산술평균. 그 다음에 PT의 길이는 A와 B의 기하평균이 됩니다. 그리고 PH의 길이는 조합평균이 됩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길이 관계를 통해서
PO는 PT보다 길고 PT는 또 pH보다 길이가 길므로 산술 평균이 기압 평균보다 크고 기압 평균이 조합 평균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PO가 왜 산술 평균, PT가 왜 기압 평균, pH가 왜 조합 평균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PO의 길이는 여기 A와 이 길이를 더해주면 되죠. 이 길이는 B에서 A만큼 뺀 녀석이 지름이니까 2분의 B-A입니다. 이 두 값을 더해주면 2분의 A 더하기 B가 나오네요. 그리고 PT는 접선으로서 접선의 성질에 의해서 PT의 제곱은 PA 곱하기 PB가 되므로 PT의 제곱은 A 곱하기 B, 즉 PT는 루트 AB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pH의 길이를 생각해보면 직각삼각형에서 이 길이의 제곱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였죠. 그러면 PT의 제곱이 pH 곱하기 P5가 되고 여기서 pH의 길이를 놔두고 PT의 제곱은 AB, PO의 길이는 2분의 A 더하기 B, 넘겨서 처리해주면 pH가 A 더하기 B분의 2AB가 나옵니다. 즉 조합평균의 값이죠. 따라서 길이 관계에 의해서 빨간색이 길고 그 다음 파란색, 그 다음 보라색 순으로 길이가 길겠죠. 따라서 산술, 기하, 조합평균 순입니다.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을 이용한 최대 최소 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둘레 길이가 일정한 사각형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사각형이 정사각형임을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를 이용해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레 길이가 L로 일정할 때 가로 세로의 길이를 AB, 넓이를 L이라고 한다면 L은 2배 A 더하기 B고 넓이는 AB이므로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분의 A 더하기 B는 루트 AB가 성립하죠. 그러면 이곳에 L과 S를 대입해보면 루트 S가 4분의 L보다 작거나 같다. 즉 S가 16분의 L제곱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어서 넓이가 최대가 될 때는 등호가 성립할 때이고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는 A와 B가 같을 때입니다. 즉 A와 B가 같을 때는 주어진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일 때겠죠. 두 양수 AB에 대하여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를 이용하면 두 양수의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으며 두 양수의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양수 AB에 대해서 그 합이 일정할 경우에 산술기하 평균에 대입하면 AB가 4분의 P제곱 이하가 되어서 AB의 최대값을 생각할 수 있죠. AB의 최대값은 4분의 P제곱입니다. 또한 두 수의 곱이 일정하다면 산술기하 평균에서 A 더하기 B가 2루트 Q 이상이므로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2루트 Q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양수 XY에 대하여 X 더하기 Y가 6일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산술기하 평균에 그대로 대입해주면 6은 2루트 XY 이상, 즉 2 나누고 제곱해주면 XY가 9 이하가 되어서 XY의 최대값은 9가 됩니다. 이때 최대값은 XY가 같을 때이므로 각각 3일 때겠네요. 두 번째, 두 양수 XY에 대하여 곱이 16일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기하 평균에 그대로 또 대입해보면 X 더하기 Y가 2루트 16 이하, 즉 X 더하기 Y가 8 이상, 그러면 X 더하기 Y의 최소값은 8, 그리고 등호가 성립할 때는 XY 같을 때이니까 XY가 둘 다 4일 때입니다. 다음으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공부하겠습니다. 산술기하 평균과 달리 AB, XY가 양수 조건이 없이 실수 조건에서 성립합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작성할 수 있나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등모는 AY는 BX일 때, 혹은 A 대 B는 X 대 Y가 성립할 때이죠. 증명하기 위해서 좌변에서 우변을 뺀 후에 그 값이 0 이상임을 보이겠습니다. 좌변에서 우변을 빼면 이 부분 전개하면 되죠. 전개를 다 하나하나 해서 쭉 써봤더니 A제곱 X제곱 소거되고 B제곱 Y제곱 소거되고 남는 값 묶어서 완전 제곱식 고쳐보니 AY-BX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이 값은 제곱값이므로 항상 0 이상이고 좌변에서 우변을 뺀 값이 0 이상이면 좌변이 항상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등호가 성립할 때는 이곳에서 ay-bx가 0일 때입니다. ay-bx가 0일 때, 즉 ay는 bx가 성립할 때이고 이는 비례식으로 쓰면 a 대 b는 x 대 y가 성립한다와 같죠.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니까. 개념 콕콕은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직접 풀어본 후에 정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